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달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3의 주요 트렌드와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CES는 다 잘들 아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였는데요. 이제는 가전보다는 가전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기술, 블록체인 같은 기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전시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IT 융합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부터 이 그 CS를 좀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된 출장으로 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제 사비를 들여서 전시에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2020년 여기 CS가 끝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돼 가지고 21년, 22년에는 참가를 못하고 올해 다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24년에도 한 1월 10일 전후에서 열리는데 벌써 이제 항공권은 다 예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과거의 CS를 살펴보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20년에 CES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4,500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관람객도 18만 명, 1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나라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3위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2021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개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기업만이 참여를 했고요. 관심도 좀 뚝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개최가 됐고요.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들은 2021년과 비슷한 2,200여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실제 오프라인 관람객은 4.5만 명, 18만 명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많은 나라의 많은 기업들, 여기 이전에 비하면은 한 50% 정도 더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참관객 수는 거의 3배 가까운 12만 명, 11만 5천 명 정도가 참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비하면 2020년은 18만 명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60% 수준이잖아요. 근데 실제 전시장이나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2020년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그 열기가 뜨거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좋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나쁘게 보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여러 기관에서 이 CS를 자기네 마케팅에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적인 돈으로 기업들을 많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CS에 나가기 어려운 기업들도 이제 나갈 수가 있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준 미달인 그런 기업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몇몇 기업들이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홍보,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관장 홍보죠.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55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미국 1,300개, 그다음에 중국은 한 500개 약간 넘는 그런 숫자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좀 공유를 해 봤고요. 예, 그 C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전시장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LVC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AVCC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중앙에 센트럴이 있고요. 위쪽에 노스, 아래에 사우스, 그다음에 웨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2020년에는 센트럴, 노스, 사우스에서만 이쪽 LVCC에서는 개최가 됐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사우스에서는 열리지가 않았고요. 센트럴, 노스, 그다음에 웨스트홀 쪽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새로 지어져서 작년부터 전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번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이 요 웨스트홀 쪽에 모두 참여를 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서 열리느냐? 그 테크 웨스트라고 하는
베네시안 호텔 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베네시안 엑스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스마트홈, 뭐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뭐 그런 쪽 관련된 전시들이 개최가 됐고요. 1층에서 이제 그런 게 전시가 됐고 지하 1층에는 이제 유레카 파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시를 아주 작은 부스 어 그러니까 우리 뭐 논문 쓰시는 분들은 이제 포스터 발표하는 식으로 아주 작은 부스에서 전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너무 이제 막 다닥다닥 붙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같이 좀 큰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쪽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쪽을 중심으로 돌고요. 그리고 인제 뭐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기술들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요쪽 아래 지하 1 층에 있는 유레카 파크 쪽을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인제 뭐 이쪽 LVCC 쪽 주로 봤고 그다음에 인제 IoT 스마트홈을 하다 보니까 여기 베네시안 엑스포 쪽도 인제 열심히 봤습니다. 이쪽에 IoT 기업 특히 요번에는 인제 메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집중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 사우스라고 해서 이건 아리아 호텔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쪽은 뭐 보면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전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뭐 컨벤션 같은 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무슨 자기들만의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비싼 호텔이고요. 여기 뭐 그 베네시안도 그렇고요. 여기 컨벤션 센터 쪽도 그렇고 이렇게 2층 뭐 3층 그런 데는 이렇게 회의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회의실이라기보다 사실은 회의실인데 기업들이 이 회의실을 임대를 해서 인제 고객 미팅을 하는데 혹은 뭐 인제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약속된 고객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여주는 고런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식 축구장 넓이의 26배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제 코엑스도 굉장히 넓죠. 뭐 1 층, 2 층, 3층 해 가지고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이의 6배 규모가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제 원래 전시 기간은 4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날 포함을 해서 약 5일 동안에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해서 이제 10만 보를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모습이 좀 보여서 내년에는 좀 몸 좀 만든 다음에 전시회에 좀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CES 2023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ES 2023의 주제는 Be in it입니다. Be in it.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냥 직역을 하자라면 "그 안에 있어." 뭐 그렇게 되는데 빠져들다, 무엇에 빠져들다라는 의미이고요.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면은 몰입하다 뭐 고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에 빠져들으라는 얘기냐, 이 전시에 빠져들으라는 얘기냐, 간만에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몰입하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메타버스 같은 가상 세계의 기술에 빠져들어라 뭐 그렇게 좀 생각도 들었었는데 전시장에 딱 갔더니만 여기가 인제 테크 웨스트 쪽 저기 LVCC 웨스트 홀 쪽이었거든요. 자동차 전시가 열렸던. 그 안쪽에 이런 입간판이 서 있더라고요. "I'm in it." 나는 인제 빠져들었다. 나는 그 안에 있다. 예. 즉 전시에 빠져든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또 헷갈리게 여기에는 이렇게 또 메타버스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헤드셋 같은 걸 쓰고 가상 세계에 빠져드는 뭐 그런 느낌을 인제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답일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그 답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CS 2023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 전시를 다녀온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국내에서 그냥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제가 그 전시회의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다 축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맞든 틀리든 이 전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인제 CS 2023에서는 보통 이제 전시가 4 일간 열리는데요. 그 열리기 전에 바로 전날 요번엔 1월 4일 날 열렸는데 CES를 주관하는 CTA에서 테크 트렌드스 투 워치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요번엔 6 가지 핵심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인제 소개를 했는데 뭐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 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테이션 모빌리티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다음에 메타버스, 웹 3.0, 그다음에 헬스 테크놀로지, 게이밍 앤 서비스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인제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제시를 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핵심 트렌드인가 보다. 핵심 주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반 내지 3분의 2는 맞고요. 한 3분의 1 이상은 저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 CTA는 돈 벌기 위한 일종의 이제 마케팅 행사, 전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자기들한테 돈을 많이 내는 회사, 그런 기업군들의 어떤 의도를 좀 잘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번에는 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헬스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뭐 돈을 더 안 내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써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저는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농업 사진을 놨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이따 드리겠지만 존 디어 같은 회사, 예. 사실 존 디어는 뭐 나름 저는 혁신적이었고 뭐 굉장히 이쪽에서 노력을 하는 회사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 주는 건 좋은데 약간 '보편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게이밍 앤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사실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전에 때보다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서비스 쪽은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메타버스 웹 3.0. 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뭐 이렇게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AR, VR 뭐 기타 뭐 디지털 트윈, 뭐 라이프 로깅 등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그냥 포괄하는 그런 그냥 어 그 뭐 용어 정도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다 저게 메타버스다 할 만한 게 사실은 안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는 안 보였는데 AR 기술, 뭐 VR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그런 기술들은 이제 슬슬 적용 분야를 찾아간다라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웹 3.0은 이렇게 언급은 됐는데 뭐 웹 3.0 기업들이 어디 몰려 있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그냥 간판에 이렇게 웹 3.0이라고 써 있는 거 그 몇 군데에서 본 거 외에는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웬만한 디지털 기술들이 거의 다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기술이죠. 근데 사실 인제 CS가 가전 박람회다 보니까 기존에는 인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기술 쪽보다는 약간 B2C 일반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기술 쪽으로 전시가 좀 집중이 돼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기업을 위한 기술 쪽 얘기들이 좀 더 많았다. 고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CTA가 정리한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6가지 주요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Pragmatic Tech Innovation이라고 해서 실용적인 기술 혁신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돈 되는 기술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그런 전시들이 좀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요건 이제 요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관련된 건데 서스테이너빌리보다는 서바이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강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요 인제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좀 관련된 얘기인데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게 처음부터 이거 하면 좋은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뭐 삼성이나 SK나 벤츠 이런 회사들 외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 물론 우겨 넣는 거죠.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뭐 "이거 하면 전기가 절약됩니다." 하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고렇게 인제 들고 가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뭐 돈은 아무리 많이 뿌려졌지만 수익은 제대로 안 났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가 된다라고 느끼니까 '야 그것보다는 이제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어 그래서 인제 저는 서바이벌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강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는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모빌리티하고 같은 맥락인데 From 5G and mobile to transportation 이렇게 썼습니다. 5G하고 모바일 기술은 거의 안 보였고요.
모빌리티하고 트랜스포테이션 기술이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겠죠.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인비저블 차이나 중국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중국에서 참여한 기업 숫자가 한 500개 정도에서 한 3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2위를 했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쭉 줄어들었습니다. 뭐 미중 분쟁 문제, 뭐 코로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중국 기업들은 안 나온 것이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변화, 그러니까 중국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에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강조될 부분은 저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테크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AI everywhere and ambient라는 것입니다. AI everywhere. AI가 옛날에는 우리 어떤 AI 기술 개발했어요. 어떻게 뭐 이거 뭐 이렇게 동작해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AI를 강조를 했었었는데 요번에 나온 것들은 그냥 우리 어떤 AI 기술을 갖다 써요. 심지어는 뭐 잔디깎기 기계 있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 거기에 자율주행이 들어가고요. 카메라 비전이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인식해서 사물을 인식해서 뭐 이렇게 피해가는 뭐 고런 것들. 그게 뭐 그 뭐죠? 그 잔디 깎기 기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집에 있는 그 카메라,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 뭐 현관에 이제 부착되는 초인종, 뭐 도어락 그런 데도 이제 AI 기술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I가 곳곳에 사용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용자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일을 알아서 해 주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걸 앰비언트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그걸 캄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는 아예 부수 주제를 Bring comes to our connected world 이렇게 줬습니다. 캄테크를 우리의 커넥티드 월드로 끌어오겠다, 가져오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 커넥티드 월드 하면 보통 이제 스마트홈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마트 홈에 이 앰비언트 기술을 접목시켜 보겠다. 뭐 그런 전시를 했고요. 아마존,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홈 쪽에는 이 앰비언트를 위한 AIoT 기술이라든지 뭐 이제 메터 퓨전에 대한 그런 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헬스케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케어 앤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이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는 헬스케어라고 돼 있는데 헬스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여기 케어라고만 넣은 게 헬스케어도 있고요. 마인드 케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버 케어 뭐 그런 또 펫 케어 이게 다양한 분야의 케어 관련된 기술들 서비스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보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퍼스널라이즈드 개인화돼서 제공된다라는 그런 특징. 심지어는 뭐 케어 쪽만이 아니라 뭐 어떤 제품, 서비스에서도 개인화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트렌드는 이제 실용적 기술 혁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많이 언급됐던 존 디어 부스입니다. 존 디어 부스 하면 여기 막 큰 이 농기구들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뭐 이렇게 물 뿌리는 것, 농약 뿌리는 것도 이렇게 지능적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 좋습니다. 근데 뭐 이 존디어는 그런 기술들을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어, 거두는 그런 기술들, 솔루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보이고 있는데 이 부스 어딘가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 요쪽 편에 벽에 써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Real Purpose, Real Tech, Real Impact. 존 디어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쫓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술이 리얼 퍼포즈, 실용적인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기술이어야 되고 그런 기술을 리얼 테크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 리얼 테크를 리얼 퍼포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리얼 임팩트, 정말 실질적인 효과,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어에 딱 맞는 전시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기차도 있었었지만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차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율주행차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먼 훗날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당장의 이슈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자율주행 얘기는 쏙 들어왔습니다. 왜? 해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한 2-3년 동안 해 보니까 뭐 레벨 4, 레벨 5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레벨 3까지는 인제 보편적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 레벨 4, 레벨 5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들다 보니까 야 자율주행은 일반 승용차보다는 요런 거 농기구, 뭐 유모차, 휠체어 아까 얘기했던 뭐 뭐죠? 이게 잔디깎기 기계 아니면 로봇 청소기 아니면 뭐 이렇게 배, 보트 이런 데에서 적용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사실 자동차에서 이제 개발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확산돼서 적용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용적인 부분으로 좀 갖다 사용이 됐다라는 좀 모습이 보였고요. 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어떤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뭐 사양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고객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전시들이 많았습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유용합니다. 이게 실용적인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쓸 때는 뭐 이렇게 막 어렵게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손짓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말만 해도 말을 알아서 뭐 대표적인 게 인제 자동차 같은 것들, 이 보트 같은 것들 그냥 음성으로 다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나 이제 고객 경험을 강조를 하게 됐는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혁신이 부재한 전시회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혁신하면 사실 혁신은 기술과 관련된 얘기이긴 하거든요. 뭐 뭔가 이렇게 놀랄 만한 와우할 만한 기술이 별로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 전시 CES 2023은 "혁신이 부재한 뭐 전시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혁신의 대상이 단순하게 기술만 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고객 경험이나 인터페이스 방식 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부재한 게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 변화해 나갔고 저는 이런 트렌드는 내년, 후년에도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지속 가능성의 시작은 생존이라는 두 번째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여기에 이게 삼성전자의 Everyday Sustainability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 해서 뭐 인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인제 그런 기술들 쓰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뭐 TV나 제품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것도 저는 '쓰레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잘 접어서 재활용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제 뭐 벤츠 쪽에서는 자기네 차량에 사용되는 뭐 그 소재 거기에 서스테이너블 머티리얼 소재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 뭐 고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이제 언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절약, 물 절약, 농약 절약 뭐 그런 것들이 다 인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닥 이렇게 뭐 인제 와닿지 않았다. 뭐 '임팩트는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그 이것보다는 결국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들을 좀 실용적인 데 적용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돈 벌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인제 그 전시들이 좀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가장 저는 주목할 만한 거가 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터치캐스트의 메타버스 큐브라고 하는 전시 솔루션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컨셉이냐면 여기 보면 길거리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현실 세계거든요. 현실 세계를 지나가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길거리에 어떤 여자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 무슨 매장이 보입니다. 여기 매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곳이 인제 가상 현실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즉 메타버스 기술이 현실 세계와 접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메타버스 하면은 뭐 인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아바타도 존재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통 이제 헤드셋 뒤집어 쓰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꼭 그거는 그게 메타버스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제 AR, VR 기술들 뭐 고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요.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공간이 가상 세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요거와 관련해서 인제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도 좀 적용이 됐고요. 요거 한번 잠깐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인제 아이 제너레이션이라고 인제 돼 있는 영상이 좀 끊기는데요. 요 매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벽면이 보이는 것처럼 다 가상의 매장인 거죠. 여기 어떤 제품 아이폰 14 프로를 보니까 얘는 사양이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한테 그거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문 옆에 천정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주문한 물건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그 제품을 받아서 확인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문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사실 그렇죠. 물건을 만져보고 사는 거, 그런 거하고 그냥 저렇게 가상 그 이미지 보고 살 거면 그냥 PC에서 쇼핑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것도 없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저런 뭐 이제 가상현실 기술, 뭐 증강현실 기술, 뭐 흔히 이제 메타버스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챗 GPT가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그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업, 기술을 보는 눈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하고 관련해서 그냥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 오브 띵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얼마 안 되면 사물 인터넷까지도 갖다 끌어다 쓰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구차하다, 막 정말 정말 찌질하다 막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컨셉이 뭐냐?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메타버스로 묶어보겠다는 겁니다. 혹시 스마트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홈 앱이 있습니다. 그걸 딱 실행시키면은 내가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들,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 디바이스가 어디가 있지? 이 디바이스는 어디 있지?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그래픽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거실인지 안방인지 뭐 공부방인지 그 각각의 공간에 어떤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그냥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메타버스 오브 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가상의 공간에 이제 표시해주는 개념이 메타버스 오브 띵입니다. 2006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IoT 분야에선 별로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썼죠. 근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CTA가 갖다 쓰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렇게 메타버스가 안 되면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생존을 잘하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되는 쪽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B2C 시장을 대상으로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들 뭐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B2C 시장은 쉽게 안 열립니다. 그런데 왜 안 열리느냐? 어떤 기술이 개인들이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혜택, 효과를 주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썼을 때 개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아니면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스마트홈 디바이스 쓰면은 전기 사용량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맥스라는 게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 20%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3% 정도도 절약 못 합니다.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홈 디바이스 이런 첨단 기술을 쓰려면은 몇십만 원에 몇백만 원에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랬더니만 고작 꼴랑 몇백 원, 몇천 원 절약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 막연한 편리성? 그것 때문에 돈을 과연 그렇게 쓰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의 예를 들어 전기 절약 솔루션을 잘 적용을 하면은 1년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은 전기 요금 1년에 1억이 들었는데 5%만 절감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솔루션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절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 이런 솔루션들을 B2C보다는 B2B 쪽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앞에 이제 CTA가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IT 솔루션들이 기업 향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번에 좀 더 두드러졌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나 어떤 솔루션들을 일시불로 판매하는 고가 판매 전략 대신에 디바이스나 솔루션을 일단은 저가에 판매하고요. 기본 기능이 있는 것들만 있는 것 혹은 하드웨어를 저가에 판매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 해서 고객들이 부담을 줄여주는 척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2년 내지 3년 이렇게 딱 쓰고 보면은 실제로 고객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뭐 돈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부담이 적으니까 요걸 쓰자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은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이제 몇 개가 보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빈페스트 같은 데라는 거죠. 빈페스트는 이제 베트남의 전기차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인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를 들고 왔습니다. 두 가지 모델인가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가격이 한 4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뭐 3만 5천 불이었나? 우리 돈은 한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뭐 이렇게 싸? 보니까 SUV고 차도 크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좀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하고 봤더니만 이 차를 샀을 때 배터리 가격은 빠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까지 포함시키면 그냥 다른 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그 배터리 가격을 분리를 하면 그 배터리는 어떻게 쓰느냐? 자동차는 일시불로 구매를 하되 그 배터리 부분은 구독 서비스로 쓰는 거죠. 한 달에 대략 한 16만 원 정도 배터리 이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긴 하는데 하여튼 그럼 뭐 사실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결국은 뭐 자동차만 사고 이거 뭐 배터리 이것보다는 결국은 두 개를 합쳐서 뭐 처음에 낼 수 있는 일정 금액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 그 파이낸셜 돌리잖아요. 장기 할부 형태로. 뭐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게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그 이제 변기 안에 넣는 소변 뭐 측정기 유스캔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프랑스의 뭐 IoT 기업인 위딩스가 만든 제품이고 뭐 여기 위딩스 제품은 그래도 IoT 제품 중에서는 좀 가격이 나가는데 요 소변 측정기 요 유스캔이라는 장치의 가격은 49달러였나?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 한 6만 원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가격이 좀 착하게 나왔네 했더니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카트리지가 들어갑니다. 소변을 검침을 하려면 그것도 이제 매번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검침을 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카트리지. 이제 씨약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카트리지가 있는데 어 걔가 이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정된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이제 전송을 해 주게 되는데 일단 카트리지가 무제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얘도 이제 구매를 해서 써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센싱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기본 분석은 무료지만 디테일한 분석은 이제 유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소모품 구독, 그다음에 서비스 구독 서비스가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들도 이제 많이 유사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타버스 구차하다라고 그랬는데 메타버스에서 서비스, 메타버스도 서비스처럼 제공을 하겠다. 사실 요런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버스에서 서비스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솔루션 공급하려면 어마어마한 게 커지니까 일부 인제 뭐 구축 비용 좀 받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 비용을 뭐 2 년에 걸쳐서 5 년에 걸쳐서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서비스 형태로 인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aaS는 Feature as a Service라고 하는데요. 피처 뭐 어떤 기능, 특성 그런 뜻이죠. 특정한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인제 작년에 BMW가 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다가 좀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를 사면 여기에 이제 그 흔히 엉뜨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열선 기능, 열선 시트. 그 엉뜨 기능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당연히 인제 그 엉덩이가 따뜻해지게 되는데 그거를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헤드라이트 불 켜는데 그것도 쓰려면은요 매달 구독료를 내야지만이 헤드라이트가 켜진다는 겁니다.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들을 8 가지인가 몇 가지인가를 개별적으로 혹은 묶어서 구독 서비스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뭐 이거 뭐 지금 이제 저기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에서는 좀 무리라고 보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사용량 기반 서비스가 FAAS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어떤 물건을 쓰는 만큼만 돈을 냅니다. 그 어떤 그 물건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쓰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파스 FAAS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고민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트렌드는 5G 모바일에서 모빌리티로 갔다.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2020년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뭐 작년, 재작년에 온라인으로 전시를 봤을 때도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들, 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 뭐 이제 소재 기술 아니면 5G 이동통신 기술, 뭐 장비 그런 것들에 대한 전시가 많았었는데 요번에는 솔직히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은 그냥 다른 전시를 위한 그냥 데모용 도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뭐 전기차하고 모빌리티 관련된 전시물이 많았습니다. 왜 스마트폰 관련된 게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스마트폰 하면은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회사가 어차피 애플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좀 전시를 했고 옛날에 LG전자 했는데 LG전자 드롭했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거든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중국이 스마트폰을 안 들고 나왔고요. 삼성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폰 전시를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 전시할 때는 막 접는 스마트폰 많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삼성은 그 뭐죠?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잖아요. 조만간 갤럭시 S23 인제 언팩을 하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해서 집중을 시키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안 보인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5G 기술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5G 가지고 사기쳤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뭐 5G 시대에 되면 뭐 자율주행이 되고 홀로그램이 되고 뭐 개뿔 하나 된 거 있습니까? 그냥 4G LTE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뭐 5G 관련된 모바일 쪽에 관련된 솔루션들 뭐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인제 전기차하고 모빌리티 관련된 건 많이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현대차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인제 나왔다라고는 하던데 2020년, 22년 이렇게 짝수해마다 이제 이렇게 출품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매년 출품하는 거는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기술이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2 년에 한 번씩 이제 몰아서 내보내겠다 이제 고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 쪽은 HD 현대, 현대중공업 쪽에서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벤츠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BMW, 폭스바겐 그다음에 인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 뭐 그쪽 얘기를 쪼금 하는데 하여튼 뭐 그쪽 그다음에 인제 놀랄 만한 거는 이제 베트남의 아까 빈페스트 그다음에 터키죠. 튀르키예의 토그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시를 했습니다. 이 베트남하고 튀르키예는 그래도 좀 자동차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데서도 전기차를 거의 똑같게 물론 뭐 여전히 인제 기술 격차는 있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나라 어딘가도 하나 인제 구소련형 연방 쪽에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은데 뭐 그 나라도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전기차를 많이 들고 왔고요. 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이렇게 많이 들고 이제 전시가 되면은 이제 전기차 플랫폼 쪽 그다음에 전장 부품, 배터리, 센서, 전기 충전기 특히 요번에 전기 충전기 쪽이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율주행을 위한 3D 맵
그다음에 인제 자율주행이 된다라면은 차량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인비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게, 사실 인비클 서비스 플랫폼은 이미 몇 년 전에 인제 여러 기업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제 출품을 하면서 2024 년에 그 아필라라는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 뭐 고런 얘기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인제 그 인비클 서비스의 그 플랫폼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제 그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 요번에는 그런 얘기하는 기업이 소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웠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이쪽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요. 보통 이 뭐 이쪽 IT 전시회이다 보니까 IT 기자들이 가는데, 소니가 인제 그런 걸 내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IT 기자가 가니까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인제 소니가 사실 그걸 또 강조를 하고, 키노트에서 이제 강조를 키노트가 아니라 뭐였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뭐 자동차는 예쁘장해서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카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저는 소니는 그냥 인카 엔터테인먼트 그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쪽에 뭐 소니가 지금 콘텐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플랫폼에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게 더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결국은 그렇게 할 것 같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도 그걸 위한 하나의 테스트베드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뭐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제가 하긴 했는데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12억 대의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팔렸을 때는 15억 대까지 팔렸는데, 전년에 비해서도 한 11%가 줄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18%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뭐 내년에 약간 참 올해죠. 이제 2023 년에 좀 반등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2023 년에도 판매량, 출하량은 거의 작년과 비슷하거나 한 1-2%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스마트폰 중심의 어떤 서비스 생태계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인 여기 인비클, 인카 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빌리티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 물론 저쪽도 씁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1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물론 자율주행이 되면 좀 더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자율주행은 향후 몇 년이 더 걸릴 거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은 그 자율주행 차량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동승하는 사람, 어차피 운전자는 운전을 하는 거고요. 동승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 가족들이 어디를 갑니다. 그럼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그럼 저희 가족들은 차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핸드폰으로 뭔가를 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벌써부터 차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5G가 의미가 있는 건데, 자꾸 5G를 모르는 그 가짜 전문가들이 뭐 자율주행 뭐 그런 얘기들만 해대는 거죠. 예. 전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자동차 회사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메타버스가 될 것이냐? 헤드셋 뒤집어 쓰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마트폰이 왜 성공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항상 켜져 있고요.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잠금만 해제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스마트폰으로도 메타버스 서비스 쓸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메타버스 하면 이제 헤드셋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뭐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 자체는 100%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나 유튜브 볼 때, 유튜브 보겠어, 넷플릭스 보겠어,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쓰는 것 외에는 그 HMD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뭐
AR 글래스를 쓰면 좀 더 상황은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앰비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이제 아까 세 번째 그 모빌리티 쪽 얘기하면서 어, 보이지 않는 중국이 좀 안 보였다. 많이 출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국은 이제 504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요. 안 보입니다. 뭐 전시 부스도 좀 잘 안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시장을 돌아다녀도 중국어가 안 들렸습니다. 옛날에는 전시장에 가보면 막 중국 애들이 막 굉장히 막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부딪히는 건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뭐 한 15,000원에서 2만 명 정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뭐 한 11만 명 정도 참가했다라고 그랬는데 11만, 12만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꽤 많이 간 거죠. 한 10몇 프로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뭐 중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중 분쟁 장기화,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근에 폐기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막 또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인들만 그 뭐죠? 72시간인가? 뭐 48시간인가 이전에 그 PCR 검사해서 그 음성이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에 미국에 이제 여행을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별로 그 중국인들이 많이 나와 보이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과 관련된 화웨이 계열, 5G 계열들은 안 나온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 CS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MWC가 열리잖아요. MWC 그쪽에 가가지고 야 우리 유럽 기업하고 한번 잘해보자. 유럽 국가들하고 한번 잘해보자.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싫어한다는데 거기에 싫다는데 열심히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MWC 쪽에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MWC는 오히려 5G 쪽에서 진짜 뭐 원래 모바일 쪽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좀 볼만한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9월에 열리는 IFA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여기는 뭐 사실 스마트홈 쪽이긴 하는데 가전 쪽이긴 하는데 이쪽에도 또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5G 쪽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안 나왔는데요. 그 기업들이 이 스마트홈 쪽 이쪽 분야로는 대거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 중에 이제 가전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이센스, 여기 TCL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 참여했고요. 뭐 하이얼 같은 기업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참여를 안 했지만 계속 참여하던 요 두 기업들은 참여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여기 이제 투야, TP링크, 이라이트, 버팔로랩 이런 IoT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 어, 요거 말고, 요 기업들 말고도요, 지금 이 기업이, 이거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 기업이다. 거기 전시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이제 서양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이제 중국 기업이었고, 뭐 또 하나가 이제, 센젠, 기억이 안 나는데 센젠 무슨 어떤 기업이 하나가 또 있었었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IoT 쪽으로 참여를 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메터라는 스마트홈 표준 제품을 전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스마트홈하고 메터 쪽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게 AI 에브리웨어 AI 어디에나 AI가 있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기술 요게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드린 것처럼 이제 AI 기술은 더 이상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AI는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술을 가져다 쓰는 하나의 뭐 요소 기술 그래서 이제 AI가 모듈화 됐다. 누구나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산업 현장, 아까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죠. 다양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건강, 뭐 엔터테인먼트, 장애인, 노약자 지원,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아까 이거 뭐 존디어 거 봤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반 로봇
좀 이따 여기 아마존 거에서도 보여드리겠는데 산업용 운반 로봇, 가정용 운반 로봇. 우리 식당에 요즘 그 자율주행 로봇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혁신상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이제 싱가포르 기업의 뭐 스마트 청진기. 요건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손톱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손톱의 영양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손톱 관리 잘하면 이제 탈모까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쪽 솔루션을 낸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보락이었나? 그 이제 그 로봇 청소기인데 요즘 로봇 청소기는 자율주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방바닥에 양말, 뭐 전선, 수건, 뭐 아니면 강아지 똥 이런 것들 다 인식을 해서 피해 갑니다. 혹은 반면에 뭐 과자 부스러기,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거를 인식해서 또 거긴 더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런 데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식단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의 영양 상태를 뭐 확인하고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잔반 어, 뭐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쪽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동영상을 좀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아마존의 대시 셰프라고 하는 여기 검정 판 있는데 대시 셰프인데요. 무게를 재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적게 남으면은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라브라도라고 이제 아마존에 투자한 스타트업인데요. 물건을 운반하는 실내에서 운반하는 그런 서비스 로봇입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 냉장고 문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춰서 물건을 딱 집어넣죠. 트레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 선반을 집어넣고 또 반대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딱 꺼내면은 이렇게 이제 노약자 아니면 거동이 어려운 분 앞에 딱 와서 이렇게 물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때 물건을 이렇게 잡아서 쓰게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뭐 집에서 아직까지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동작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 집 아니면 뭐 이제 그 케어 시설 그런 데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뭐 AI 기술 여러 군데 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위쪽에 그 에코쇼가 들어가 있거든요. 에코쇼를 통해서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을 통해서 얘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거를 안 합니다. 대신에 허브를 곳곳에다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죠. 이건 다음에 스마트홈하고 메터 쪽 얘기할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 저렇게 AI가 어디에나 이제 깔려 있게 되면, 사용되게 되면은, 어, 그 이제 사용자가 뭔가 직접적인 지시를 요청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앰비언트 세상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앰비언트 세상을 위한 뭐 메터 표준,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하고 인터랙션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 메터라는 거는 작년 10월 달에 발표된 스마트홈 연동 표준이고요. 이미 한 55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한 150개가 지금 인증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조만간 한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보여주고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삼성, 그다음에 약간 이제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메터를 지원하는 제품 아니면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요거 영상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벽에 조명 스위치가 이제 스마트폰 근처에 딱 가게 되면은 요 화면에 저 스마트 조명 스위치가 딱 뜹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이제 자동으로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는 거죠. 요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가공된 그런 이미지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는 디바이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앱을 깔고 막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쓰기 쉬워졌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존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자동화된 모습, 그게 이제 앰비언트인데 그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삼성은 부스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데모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꾸 이것만 강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 띵스를 중심으로 해서 메터 디바이스, HCA 디바이스 다양한 것들을 연결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해요.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야, 역시 삼성 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그러는데 가장 뒤처진 기업입니다. 메터가 돼버리면은요, HCA 되면 이거 의미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근데 이걸 뭘 강조를 해요. 지금 다른 캡들 다 이건 그냥 디폴트로 깔고 넘어가는 건데. 그냥 앞으로는 뭐 이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메터 로고 있는 제품 사면은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강조 포인트 핵심을 잘 몰랐다는 거,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이제 여기 헤드셋이 사실 있는데요.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뭐 가상현실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런 장치를 통해서 냄새까지. 예를 들어 꽃을 만나면 꽃향기가 나고요. 운동장에서 막 뛰는 애들을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모래 냄새가 나고 뭐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소니가 전시한 이제 그 뭐죠? 플레이스테이션 그 헤드셋과 조이스틱인데 이것도 왜 혁신이 아니에요. 이미 메타의 퀘스트가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데들 것도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또 막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냥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햅틱 글러브입니다. 여기 손에 이제 촉감을 인식하는 아니면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면은 요 가상 세계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이제 그 느낌까지도 이제 전달해 주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선으로 디바이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4개가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뭐 와이차지, 오시아 뭐 그런 회사들이 데모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라 크라이슬러였나? 음, 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전시한 그 칵핏 자동차 대시보드입니다. 칵핏인데 굉장히 길죠. 요즘도 고급차 타면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모든 차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운전사 쪽 기둥, 그다음에 조수석 쪽 기둥 해서 이제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아래에 이렇게 나무판이 있습니다. 나무판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나무판이고요. 사람이 손을 딱 갖다 댄다든지 음성 명령으로 뭔가 명령을 내리면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여기 딱 뜨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자동차 영역에서는 샤이테크, 샤이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히든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숨겨진 인터페이스. 여기 이제 부끄러운 인터페이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앰비언트 테크놀로지, 앰비언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또 전시한 회사가 일본의 V랩이라고 해서 요 이제 스마트홈 컨트롤 패널입니다. 스마트홈 컨트롤러 하면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 뭐 스마트폰 아니면 이제 뭐 태블릿 그런 거 생각하는데 얘도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나무 판때기 같은 겁니다. 벽 쪽에 붙어 있는 나무 판때기인데 이제 스마트홈 컨트롤을 할 때 이렇게 집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죠. 여기 전구를 켜고 싶다. 여기 전구를 딱 만지면은 이제 켜지고 꺼지고 뭐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얘 뭐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추가 옵션이 뜹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색깔 변경하는 뭐 어,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메타버스 오브 띵이라는 게 이게 메타버스 오브 띵입니다. 다양한 띵들을 그래픽 이게 2차원 평면이든 3차원이든 뭐 4차원이든 나타내면 이게 메타버스인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메타버스 오브 띵이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가 되고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돌봄 및 개인화 마지막 아이고 트렌드인데요. 돌봄 및 개인화인데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었는데 이제는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이제 동물 펫 쪽까지 확대가 됐고요. 헬스 중에서는 요번에 수면 관련된 제품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뭐 아마존이 작년에 출시한 헤일로 라이즈라고 하는 수면 인식 그 장치 뭐 구글 네스트 오브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제품도 이미 이 기능이 되는데 이런 제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면을 인식하는 뭐 베개, 침대, 뭐 아니면 그 숨소리로 수면 상태를 인식하는 기술,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을 도와주는 뭐 방향, 방식, 뭐 그런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을 위한 솔루션들 여기 이제 그 뭐 특정한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손 떨림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립스틱도 잘 못 바르는데 요런 장치를 쓰게 되면은 이제 손 떨림을 인제 거의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립스틱을 바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로레알의 아마 합타라고 하는 솔루션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스마트 청진기 있었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니가 출시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그 장애인이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까 그 장애인의 상태에 맞게끔 조이스틱을 이렇게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이스틱.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다시라고 하는 회사가 출품한 이렇게 점자 패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예전에 점자 손목시계, 점자 와치,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출품해서 혁신상 바꾸고 그랬는데 이쪽 분야로 계속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자율주행이 되는 뭐 휠체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뭐 변기, 뭐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케어를 위한 요 인형. 일본 기업이 이건 예전에도 계속 냈던 제품들인데요. 요 그냥 방석같이 생긴 건데 얘를 이렇게 딱 끌어안으면은요, 얘가 강아지, 제 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처럼 합니다. 이따금씩 꼬리를 흔들어 주고요. 막 이렇게 여기 쓰담쓰담 해주면은 또 꼬리를 더 열심히 흔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인형은 요 입에다 손가락을 딱 넣으면은 손가락을 살살살살 깨물어 줍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막 초조할 때 손가락 깨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인형 끌어안고서 저게 입에다가 딱 손가락을 넣으면 제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꼬물꼬물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 안정을 뭐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 재밌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 저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맞춤형 제품 서비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신발, 깔창을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은 발바닥 모양이 이러니까 이런 형태의 뭐 깔창, 신발을 만들면 되겠다. 뭐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이제 코세라고 하는 회사가 들고 나온 건데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딱 찍은 다음에 자신의 그 얼굴 피부 뭐 그런 거에 맞는 립스틱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솔루션인데 예전에 뭐 로레알이나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그런 회사들도 비슷한 솔루션들을 출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맞춤형 방향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맞춤형 롯데헬스케어에서 출품한 어, 그 맞춤형 그 영양 관리, 건강 관리 솔루션인데 이제 제 어떤 건강 상태를 다양한 그 뭐 이제 건강 정보를 이렇게 모으면 어 저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뭐 비타민 뭐가 부족한지 칼슘이 부족한지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영양제들을 제공해 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이거 저기 알고케어 솔루션하고 뭔지 디자인은 다르지만 너무 똑같은데 이거 좀 거기하고 이렇게 뭐가 됐나 했는데 나중에 갔다 왔더니만 약간 지금 분쟁이 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화장품 그 팩입니다. 팩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를 얼굴에다 가함으로써 이제 화장품 흡수를 더 빠르게 해주고 사용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흡수율을 조절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주요 트렌드를 좀 살펴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이닛이 뭐에 빠져드는 거냐라고 했는데 전시회냐 아니면 가상현실이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한 4일 내내 이렇게 돌아본 결과로는 결국은 사용자들이 현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존 디어의 농사 기술. 미국의 농부들이 아주 적다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뭐 몇 프로인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경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분들 농사짓기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자동화, 지능화 함으로써 자신들의 일, 자신들의 삶도 사는 거고요. 또 농사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아니면 기타 나머지 기술들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까 뭐 앰비언트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냥 제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제 생활, 제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뭐 해야 될 일들
뭣도 주문해야 되고요. 뭐는 갖다 버려야 되고 막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되게 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요번에 인제 저는 소개됐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번 CS 2023의 핵심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리얼 퍼포즈, 리얼 테크, 리얼 임팩트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 맥락하고 저는 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은 그동안은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기술 경쟁, 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런 쪽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돼 가고 있다. 인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예. 그리고 인제 다음번에는 인제 스마트홈하고 메터 쪽도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 네 LG,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뭐 한 요 정도만 이렇게 그 내돈내산 2020 CS 2023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